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생중계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2026년 5월 동북아시아의 하늘에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날아올랐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한 장면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적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십 년간 쌓여온 역사적 감정,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상처 위에 두 나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군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한 나라의 생명을 다른 나라의 기술이 구하는 날이 올 줄은요. 전 세계가 놀라고 미국과 유럽조차 경악했으며 일본 언론은 이 모든 건 K기술이 만든 기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 북부에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기존 탐지망을 우회한 비정형 궤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탐지 체계로는 확인 불가입니다. 대체 시스템 요청합니다. KJ 레이더 TF 가동, 청와대 승인 대기 중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선제 대응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SR블루 시스템 가동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이면에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회담, 국민들조차 알지 못했던 한국 내부의 갈등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일본 총리의 절박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수찬입니다. 올해 42살이고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남을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한 나라의 미래, 아니 어쩌면 두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 앞에 나서서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편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대학 시절에도 심지어 사회에 나와서도 늘 그랬습니다. 그저 기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 그리 거창한 꿈이 있어서였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 어디일까 고민하던 끝에 선택하게 된 결과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용 장비 개발팀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드론 통합 시스템 쪽으로 부서가 이동되면서 제 인생은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던 기술이 바로 공동 탐지형 레이더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고 개발진도 한정되어 있었기에 저와 같은 신입 연구원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와 시뮬레이션만 반복하는 역할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 기술에 유난히 끌렸습니다. 어쩌면 국방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 기술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점차 이 프로젝트는 조금씩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저희의 기술은 선제적 방어 시스템에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본 방위성에서 공동 시뮬레이션 협력을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하필 일본인가 하는 감정이 먼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가해국이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떠오르는 그렇게 상처로 남아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과 저희가 함께 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었고 미국은 내부 정치 혼란으로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공백 속에서 동북아시아 자체 안보 시스템 구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일본이 그 제안을 조심스럽게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분위기는 복잡했지만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적 대응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일본 공동 AI 레이더 개발 프로젝트 TF에 정식 배속되었고 바로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일 관계라는 거대한 감정의 벽을 마주하는 일이 될 줄은요. 공식적인 발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AI 기반 한일 공동 방공 감시 체계 시범 개발 프로젝트라는 다소 긴 명칭의 팀이었고 약칭으로는 KJ 레이더 TF라 불렀습니다. 기술진은 총 17명. 한국 측에서 9명, 일본 측에서 8명이 참가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개발 과정은 양국 정부의 실시간 관리 하에 진행됐고 한 발짝만 잘못 나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죠. 첫 회의는 분당의 한보안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까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과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을까?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 내면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감정과 맞닥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일본 측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은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시메 마시테. 타카하시 유토라고 합니다. 타카하시 유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일본 방위성 내에서 유망한 젊은 과학자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세도 저와 비슷했죠. 그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일본식의 군사 과학자였지만 특유의 절도 있고 단정한 자세와 단어 선택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수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금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양국 측 정부 파견 대표가 각각 인사말을 하고 프로젝트의 전체 로드맵과 보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 협업은 결국 우리 같은 연구진이 짊어져야 할 몫이었죠. 처음 며칠은 말 그대로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의 코드 체계도 다르고 단어 선택에서조차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사드 THAAD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여전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타카하시 유토는 유독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제 곁에 머물며 함께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지만 기술적 논의에서는 언제나 깔끔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죠.
저는 그런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과 동시에 저 사람은 정말 기술에만 집중하는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 말입니다. 어느 날 야간 테스트 로그를 정리하던 중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유토 씨는 혹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솔직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라기보단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일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능성이 진짜 신뢰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와 함께 맞이할 그날이 저에게 그렇게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공동 개발은 생각보다 더디고 또 어려웠습니다. 같은 기술을 두고도 서로의 접근 방식은 사뭇 달랐고 그 차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실 안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탐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중시했지만 일본 측은 오경보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쪽은 공격 대비, 한쪽은 방어 중심의 전략을 선호했던 거죠. 저는 이 차이가 단순히 기술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대하는 역사적 태도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가령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또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반응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오후 회의에서 처음으로 유토와 날카로운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설정값으로는 초기 반응 시간이 1초는 늦어집니다. 그건 곧 실전에서의 치명적 오차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토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오경보 발생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스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경보가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유토는 옳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시민 혼란은 제가 느껴온 실전의 위협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몇 번이고 미사일 경보 소리를 들었고 방공호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유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늦더위 속 묘하게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 게 단순히 기술적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를 향해 쏟아진 걸까? 그때 옆에 조심스럽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유토였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 말이 너무 이론 중심이었죠.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본 적 없는 제가 너무 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 감정이 논리를 덮어버린 것 같네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한 인간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둘은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가족 이야기와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화는 뒤이어 벌어질 거대한 사건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게 될 아주 소중한 시작이 되었죠. 유토와의 갈등 이후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일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가 상대의 방식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반복되던 충돌은 줄어들고 대화 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오경보 최소화 알고리즘과 초단위 반응 속도 강화 시스템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었고, 저는 속도 쪽을, 유토는 안정성 알고리즘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조금이라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구조였기에 결국 둘은 필연적으로 협업해야 했죠. 하루는 새벽까지 남아 코딩을 하고 있던 중 유토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찬 씨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꿈꾸셨나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원래는 건축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사기술을 직접 접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죠. 유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노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저는 사실 형이 자위대 해상부대에 있었어요. 제게 군대란 늘 가족 안에 있었던 존재였죠. 형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이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일본인으로만 보였던 유토의 얼굴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유토 씨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이상이겠네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제 형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한순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언어나 국적을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무언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유토를 동료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지키고 싶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피로는 쌓였지만 어느새 저희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코드를 먼저 검토해주고 문제를 미리 짚어주고 간혹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우리는 협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짜로 체감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묵묵한 협업의 끝에 저희가 마주할 사건이 그렇게 거셀 줄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만들 줄은요. 초가을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은 저희 KJ 레이더 TF팀에게 중요한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밤낮 없이 수정하고 조율해온 탐지 알고리즘을 실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처음으로 작동시켜보는 날이었죠. 테스트 장소는 강원도 인제의 군사실험장 한편에 설치된 가상탄도 미사일 추적 훈련장.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건 아니지만 속도와 궤적, 노이즈 상황 등은 현실과 거의 같게 세팅된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저희는 시스템 서버 앞에 앉아 코드 점검을 반복했습니다. 에러 메시지 하나에도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실패는 서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혹시 다시 초기 값으로 되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토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온 기준은 정확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9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위에 가상 미사일 발사라는 문구가 떠오르고 붉은 선이 화면을 가르며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부디 잘 작동하길. 수초 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상단의 경고등이 번쩍이며 첫 번째 경보가 울렸고 동시에 저희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탄도 궤적을 예측, 추적 지점과 낙하 가능 지점을 0.7초 만에 표시해냈습니다. 0.7초. 기존 시스템보다 무려 1.4초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됐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고 유토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네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날 저희가 나눈 가장 감정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눈앞에 있는 그가 일본인이라는 생각도 역사라는 그림자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이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을 함께 헤쳐온 사람, 동료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테스트에서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군 지휘부에서는 실전 배치, 검토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저희 팀은 연구소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조촐하게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에서 유토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오늘 테스트에서 우리가 본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저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유토 씨.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와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까? 이 신뢰가 그저 일회성의 협업으로 남아버릴까?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이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모든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우리는 같은 신호를 보고 있었고 그 신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이후 몇 주간은 말 그대로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양국 공동기술위원회에서도 1차 개발 완료라는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구소 내부 분위기도 비교적 가벼워졌고 일부는 이제 진짜로 프로젝트가 끝나가나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미세한 긴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징후는 외부에서 먼저 포착되었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뉴스 앱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 동해 상공 미확인 발사체 수차례 포착. 일본 방위성 탐지 실패 공식 사과. 한일 레이더 시스템 가동 여부 공개 안해 비판 여론 확산. 뉴스는 점점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고 일본은 자국 내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받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개발한 KJ 레이더 시스템이 당시엔 시험 단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내 보수 언론에서는 이 시스템을 한국 주도의 방어 체계라고 폄하하며 국가 주권을 넘긴 기술 협력이라며 공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유토와 저는 연구소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뉴스 영상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익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안보 체계는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즉시 철수 조치를 취하고 일본은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유토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본 내부는 아직 멀었어요. 특히 정치권은.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휘말리는구나. 마치 아이처럼 정성스럽게 키워온 무언가를 누군가 진흙탕 속에 던진 기분이었죠.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일 공동 개발 시스템에 대한 운용 주체 변경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겁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술 시스템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희 팀 내부 회의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 브리핑을 통해 기술이 외교를 견인해야 할 시대라고 언급했고,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시스템 자체는 철수하지 않되 일본 측 대응을 유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념과 감정, 주권의 경계 위의 선목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유토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찬 씨, 다음 주에 열리는 한일 비공식 회의에 우리도 함께 배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기술진이 회의에? 네. 고위층에서 직접 요청이 있었답니다. 정치인들이 이 시스템을 평가하기에 앞서 실제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가 이처럼 거대한 외교라는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관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저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비공식 회의 장소는 서울 시내에 있는 외교부 산하국제회의센터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평범했지만 그날 그 공간 안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는 양국 외교 국방 고위급 인사와 실무자, 그리고 저와 유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기술자가 이 자리에 왜 불려나온 것일까? 회의실은 사각 테이블 구조였고 양국 인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유토는 각각 자국 대표단 뒤편에 배석한 형태였지만 제법 중심에 가까운 자리였죠. 자리가 배정되자 회의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술 협력의 실질적 통제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위기 상황 시 작동 결정권은 어느 국가가 우선권을 가지는가? 공동 개발이 사실상 일방 통제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어지는 일본 측 질문은 단도직입적이고 거칠었습니다. 그중 한중진 의원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만든 알고리즘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 운영이 한국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기술 책임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좌중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말실수라도 하면 지금껏 쌓아온 협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찬입니다. 공동 레이더 시스템의 설계와 알고리즘 통합을 맡았습니다. 순간 일본 대표단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기술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이 한국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유토와 밤을 새며 작업했던 날들, 실전 테스트에서 울리던 경보음, 그리고 유토가 했던 말. 이건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주보던 유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적이 아니라 생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게 한국 하늘인지 일본 하늘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쪽이 움직이고 가장 빠르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쪽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순간 회의실 내부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유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유토입니다. 이수찬 씨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본 기술 담당자입니다. 저는 한국이 주도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수찬이라는 사람과 그의 팀과 함께 만든 공동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단순한 힘의 상징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일부 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들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그 후로도 몇 차례의 설전이 이어졌지만 기술자 2명이 말한 진심은 분명히 자리를 남긴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토와 마주 서 있던 일본 방위성 고위 간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잠시나마 되새기게 되더군요. 저는 짧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회의는 어쩌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기도 쉬운 법이죠. 그리고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 저와 유토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공식 회의가 끝난 후 몇 주간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일 간 기술 협력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졌고 보수 언론들도 어느 정도 톤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전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훈련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함이란 건 언제나 파란의 전조라는 걸요. 그날도 평범한 회의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소 지하주 서버실에서 시스템 점검 중이던 오전 11시 30분 갑작스럽게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동해상 이탈 반응 포착. 발사체 탐지 감도 상승. KJ 레벨 시뮬레이션 가동. 저는 급히 모니터 앞에 앉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함경도 북부 내륙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사된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고 궤적은 동해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 북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이거 실탄이야?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연구원 하나가 헛웃음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유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토 씨, 시스템 경보 울렸어요. 지금 일본 방공망은 반응했습니까? 아직 공식 반응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도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합참작전본부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들어왔고 곧바로 유토와 저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현재 탐지된 발사체는 고도와 속도상 중거리 탄도로 추정됩니다. 일본 측 공군 기지에서는 아직 요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자동 대응 명령을 개시할 수 있는가 판단을 요청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전이구나.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 우리 시스템이 독자 판단한 요격 지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기 전에 공해상에서 요격 가능한 시간대가 단 35초.
남았다고. 그 35초. 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격을 할까요? 유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역시 혼란스럽고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실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측에서 공식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자국 영공 침해 확인 전까지 요격 작전은 불가. 공식 입장은 관찰로 통일함.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사고가 나야만 움직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아야겠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격 명령을 시스템이 판단하여 실행하게 되면 작동 결정권이 한국에 있다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이 실제로 일본 땅을 강타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우리 시스템이 정답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동 작동 모드로 전환. KJ 레이더 시스템 요격 모드 3단계 진입. 요격 명령 시스템 자율 승인으로 개시합니다. 그렇게 저희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미사일은 공해상 고도 30km 상공에서 요격되었습니다. 파편은 바다로 떨어졌고 일본 내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뉴스는 요격 소식을 타전했고 한국이 일본 땅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한 나라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부 언론은 한국의 선제적 무력 개입이라며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우린 맞는 일을 한 걸까? 그 물음의 답은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요격 작전이 성공한 지 이틀 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기자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수찬 연구원님, 일본 영공 진입 전 요격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선제 타격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자였을 뿐인데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가 국제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늦었더라면 지금쯤 누군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인터뷰는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고 기술자의 소신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단 요격 자국 판단권 무시. 공동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주권 침해. 일본 내 한국 기술 의존도 심각한 수준. 이런 보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혀를 깨물 듯 분노를 참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토였습니다. 그는 요격 직후 방위성 산하기술 자문단으로부터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본 극우 매체들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며 친한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토 씨 괜찮습니까? 제가 보안 메신저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었던 동료들 중 몇 명도 제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토는 단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그는 동료를 잃고 신뢰를 잃고 심지어는 국가의 적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토는 한국으로 잠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비공식 회의 참석 겸 비밀리에 들어온 일정이었죠. 저는 그를 공항 근처 조용한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유토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기도 합니다. 기술이 정답이면 세상도 정답을 따를 거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토 씨,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찬 씨, 정답은 언제나 하나지만 그걸 선택하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답을 최대한 뚜렷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두는 일 아닐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이용하지만 기술자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소리가 더 거세지고 더 왜곡되고 더 우리를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는 정답을 지켜야 했습니다. 요격 이후 열흘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예상하던 사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 한일 공동 시스템 운영 일시 중단 통보. 한국 독자 시스템 개입 논란 정치 외교 사안으로 번져. 일본 기술자 배제 요구 양국 기술 협력 중단 위기. 정확히는 정치적 검토를 위한 운영 중단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실상은 이 프로젝트를 양국 정부가 손에서 떼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기술자들의 입장을 취재하지 않았고 정치권은 우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소 내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운영 중단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체에 가까운 조치였기에 각자 다시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담담했고 누군가는 허탈했고 누군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유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었고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기술 협력 해지를 명분 삼아 그와의 접촉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옥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제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던 공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끝자락에 와 있었고 찬바람이 머리칼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그때였습니다. 모든 연락망이 닫혔던 그로부터 단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였고 익숙한 문체였습니다. 이수찬 씨께 안녕하세요. 유토입니다.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번호도 이메일도 모두 폐쇄되었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 시스템은 왜 무너졌을까? 왜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음에도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은 옳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 줄 겁니다. 기억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원래의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 가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단지 국가의 안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싸우는 또 다른 기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공동 개발팀이 해체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과 일본은 다시 조심스러운 거리두기에 들어갔고 북한의 군사 도발은 보다 교묘하고 은밀해졌습니다. 저는 원래의 부서인 방어체계 설계실로 복귀해 소규모 레이더 알고리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쁘진 않았습니다. 단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메일함에 하나의 보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국방부 전략기획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J 시스템 복구 가능성 검토 회의 참석 요청.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해체된 줄로만 알았던 그 시스템,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회의는 다음 날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극소수였고 내부의 철저한 보안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TF에 함께했던 김주원 책임연구원, 신입이었던 박지연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지금 다시 불려온 걸까? 브리핑을 시작한 이는 국방부 정보전략국의 조명섭 국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가 1급 기밀입니다. 최근 북한이 동해안 북부 지역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미사일 기지 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는 현재 우리 기존 시스템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한 수준이 레이더 회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과거 KJ 레이더 시스템의 알고리즘이라면 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씀은 해체된 시스템을 다시 살리자는 겁니까? 김주원 책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린다기보다는 복구입니다. 단 일본 측의 협력 없이 한국 독자 구조로 복원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토 없는 시스템. 과연 그게 가능한 걸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당시 시스템 설계도 일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만든 구조와 유토가 직접 수정해 넣었던 알고리즘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하나의 주석을 읽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작은 일본어 문장이었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지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어딘가에서 목이 탁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유토가 여전히 이 프로젝트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것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비록 그와 함께할 수는 없어도 그가 남긴 흔적을, 그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말입니다. KJ 시스템 독자 복구 프로젝트는 대외 비공개라는 조건 하에 방위사업청 산하기술센터의 지하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SR블루 스트러티직 레이더 블루였고 외부에서는 기존 KJ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총 12명의 연구진이 참여했고 모두 과거 KJ 시스템에 관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 유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초기 복원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토가 맡았던 오경보 방지 알고리즘은 구조 자체가 독특했고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작정 코드만 따라가서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마치 사람의 신중함을 계산식으로 옮긴 듯한 구조였죠. 저는 유토의 주석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며 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코드는 단순히 숫자와 명령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대한 상상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긴급 상황 시 반응 시간 0.5초 단축 가능. 단, 이전 3회 경보가 허위였을 경우 자동 유보 모드로 전환. 의사 결정자는 흔들릴 수 있다. 기술이 대신 신중해야 한다. 이걸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술이 대신 신중해야 한다는 말. 그건 단순히 개발자의 문장이 아니라 현장 밖에 있는 사람이 현장을 믿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연구소 내 회의실 칠판에 유토의 코드 흐름을 손으로 다시 그리며 하나하나 그의 설계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찬 선배, 이렇게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 없이도 어차피 작동은 가능하잖아요. 후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작동만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시스템도 충분해. 하지만 이건 작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우리가 요격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팀 내부에서도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라졌던 신뢰와 연결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이해였죠. 밤마다 유토가 그려놓은 구조를 다시 해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코드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 앞에 선 사람의 심리까지도 코드로 계산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사람이 다루어도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느 날 밤늦게 제가 설계도 중 일부를 고쳐 올리자 후배 중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 혹시 유토 씨랑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중 누구보다 이 시스템이 지켜야 할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날 밤 연구소 복도에서 혼자 걷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기술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유토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사람이 만든 기술엔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SR블루 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습니다. 유토가 남긴 코드 베이스는 워낙 탄탄했고 저희 팀이 그것을 하나씩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정확히 복원 개시 후 50일 만에 초기 작동 모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시스템이 처음으로 작동이라는 단어를 화면에 띄웠을 때 회의실 안에 있던 저희 모두는 박수도 환호도 없이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성취라기보다 무언가를 깨워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이걸로 다시 경계망은 열 수 있겠네요. 박지연 연구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까? 며칠 후 국방부 측에서 내부 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위 관계자 몇 명만 참석하는 비공개 테스트였고 그 안에는 안보실, 외교안보자문단, 그리고 청와대 실무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12개의 시나리오 중 11개는 평균 0.6초 이내 반응, 단 한 번도 오경보 없이 탐지 판단 대응 루트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연 이후 분위기는 조금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기술은 기대 이상이네요. 다만 시스템 작동 권한 분산 구조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안보실 관계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한 분산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요. 실시간 판단에서 중앙 명령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 구조입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평시엔 맞지만 유사시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장 자율 판단으로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순간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곧 통제를 뜻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시 중앙에서 작동하는 기계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낸 걸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 보안 서버에서 유토가 만든 최종 개념도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에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시 판단권 이양 현장 중심. 유토는 명확히 중앙이 아닌 현장의 결정을 믿는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두려워서 미루는 그 몇 초를 줄이기 위해 기계가 신중히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지휘 계통보다 빠른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또다시 누군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 쓰이게 된다면 그건 유토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유토와 처음 함께 설계했던 원본 문서를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남은 종이, 잉크 자국, 접힌 귀퉁이. 그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시스템에 바친 진심과 철학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이 어디로 향할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SR블루 시스템이 최종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보고가 올라간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 소규모 비공개 브리핑이라고 들었지만 도착한 자리에는 청와대 실무자와 외교안보자문단 인사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의 중심은 작동 권한 조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까지의 현장 판단 우선 구조를 폐기하고 국가안보실 산하중앙통제센터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찬 연구원,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안보는 기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판단력은 기술자 개인보다 무겁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철학은 옳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외교부 실무관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일본 쪽에서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비공식 루트로 확인된 정보인데, 일본 외무성 산하 비밀 협력 프로그램에 타카하시 유토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그 정보를? 정확한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그쪽에서도 이번 SR블루의 재가동 사실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들의 입장은 불분명합니다. 유토 씨가 실제로 활동 중인지 단순히 이름만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유토가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연구소로 돌아왔고 오랜만에 혼자 보안실에 들어가 유토와 함께 만들었던 알고리즘 일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코드라는 항목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SR블루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코드 키였고 이 키는 유토가 설계한 최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시스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려 할 때 시스템 스스로를 비활성화하는 제한 알고리즘. 유토는 마지막까지 이 시스템이 사람의 손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토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믿지 못했군요. 아니, 믿을 수 없었겠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시스템에 의해 배제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념보다 사람의 나약함을 더 잘 아는 기술자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술 안에 양심을 담을 방법을 고민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자는 기술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기술을 지킬 사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SR블루 시스템의 최종 실전 배치 시뮬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회의실과 서버실을 오가며 각종 안정화 점검과 보안 진단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찬 책임님, 방금 통보받았는데요. 최종 작동 매뉴얼의 중앙 승인 코드 삽입이 명문화됐습니다. 박지연 연구원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곧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현장 판단 권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쪽 반응은요? 김주원 책임이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반응은 없지만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 시스템을 한국이 독점하려 한다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누가 이 기술의 권한을 쥐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내 밀폐된 보안 서버실에서 유토가 남긴 비활성화 코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코드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SR블루는 자동으로 전체 기능을 정지합니다. 시스템이 정치적 명령에 따라 구조를 왜곡당할 경우 설계자의 최종 윤리 기준에 따라 비상 종료되도록 만들어진 장치.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실행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넘겨야 할까? 그러던 중 연구소 보안 라인으로 한 통의 비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미확인, 메시지는 단 한 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보낸 사람은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건 유토였습니다. 유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요. 그날 새벽 저는 시스템 서버에 앉아 유토의 코드와 제 코드가 맞닿는 지점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다퉜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사람의 판단을 돕는 기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제 손은 비활성화 코드와 작동 유지 코드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점검일. 전국 방공망이 SR블루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 유사시 자동 대응 체계, 다국적 연동 시뮬레이션 등 모든 요소가 동기화되었고 저희 연구진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찰자로 자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스템은 국가의 것이며 기술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모니터에는 최종 시스템 활성화 카운트다운 600초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10분. 단 10분 뒤면 유토와 제가 함께 만들었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도구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2개의 입력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종 확인용 보안 점검 창, 다른 하나는 유토가 남긴 비활성화 코드 입력 창. 김주원 책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찬아, 진짜 이걸 막을 생각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뭔지 잊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사람을 대신 지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신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나도 알지. 하지만 내가 이걸 막는 순간 넌 기술자에서 반정부 인물로 기록될 수도 있어. 그래서요.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만든 걸 모른 척 해야 합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무서운 거구나. 그때 모니터에 5분 전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시스템 통합 관리자, 통신체계 담당, 사이버 보안센터, 국방부 작전본부가 차례로 연동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중앙통제센터 승인 대기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비활성화 입력창 위에 유토가 남긴 작은 주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맞다고 믿는다면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이 순간 적어도 그 사람 하나는 여전히 제 결정에 손을 얹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커서가 비활성화 창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선택한 건희수찬 씨, 남은 시간 3분입니다.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신실에서 전달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긴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커서가 멈춰 있는 그 창, 비활성화 코드 입력란. 손가락 끝이 짧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조용히 마치 기도하듯 손을 올려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한순간 모니터 화면이 번쩍하더니 시스템 전체가 PAUSAD 상태로 진입했고 곧이어 주요 기능 전반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곧바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비상윤리 프로토콜 작동 시스템 전체 중지. 신뢰 우선 조건 미달로 인한 자동 방어 기제 개입. 통제센터 쪽에서 즉각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찬 씨,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시스템 정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령 위반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명령보다 앞서야 하는 건 양심입니다. 통신은 끊겼고 연구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국방부 내부 보안 회의가 긴급히 열렸고 저는 공식적으로 명령 불복종에 의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를 빠르게 캐치했고 뉴스에서는 연일 시스템 정지 사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둘째 날 SNS를 중심으로 기술자의 양심이 시스템을 멈췄다는 게시글이 퍼지기 시작했고 셋째 날 과거 KJ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일본의 기술자 몇 명이 익명으로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사람의 생명을 가장 먼저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넷째 날 극비리에 접속 제한이 걸려있던 국방기술보관 서버에 유토의 이름으로 등록된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파일명 마지막 메시지. 내용은 단 하나. 유토가 프로젝트 해체 직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이수찬 씨,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밤, 당신이 결코 눈을 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신뢰입니다. 파일이 전파되자 국내 언론뿐 아니라 일본 주요 미디어에서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유토의 존재가 재조명되었고 기술의 윤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회의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연구소 복도에서는 낯선 연구원들이 저를 향해 작은 목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스템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SR블루 시스템 정지 사태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식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연구소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고 어떤 회의에도 제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고 책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노트북의 전원을 다시 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이게 끝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질러 간 건 아니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나만의 확신으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 공대에서 강연 요청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기술자의 윤리와 시스템 설계의 경계라는 주제로 미래공학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술자에게는 윤리가 필요하다. 그 윤리는 종종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노트를 쓰며 문득 유토가 남긴 마지막 영상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밤. 그 밤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이메일 하나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치노세 미카. 유토의 여동생이자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 기술자였습니다. 제목 형에 대해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 내용은 짧았습니다. 형은 지금 도쿄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형은 당신이 시스템을 멈춘 순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기술을 진짜로 이해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렇게 울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도감 때문도 감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속에서 제 외침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차갑게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술이 사람을 위협하는 순간 기술자는 그 기술의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302동 1층 대강의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공학 세미나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생, 졸업생, 언론인, 심지어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까지. 저는 강단 앞에서 마이크를 조정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국방부 산하 전략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이수찬이라고 합니다. 강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멈춘 사람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술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기술을 누가 쓰는가?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책상 위에 올려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제가 멈춘 그 시스템은 사실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고 그 어떤 외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기술을 믿었고 그 기술을 함께 만든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본의 기술자 타카하시 유토 씨였습니다. 제가 유토의 이름을 언급하자 교수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 중 일부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지킨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강의실 공기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기술을 만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기술자에게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결정이 언제나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판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자 짧은 정적 뒤에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지만 오늘 강연 듣고 처음으로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게 스며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희망이었겠죠. 강연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SR블루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았으며 국내외에서 그 흔적과 윤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불복종이라는 이름의 양심이라 했고 어떤 학계에서는 기술과 정치의 경계라는 주제로 수많은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식 조직에서 벗어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제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원, 그리고 기업체 연구실의 한 엔지니어까지 선생님의 선택은 왜 옳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리 기반 기술 설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어딘가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작은 연구소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얌전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찬 선생님 맞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하자 그녀는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타카하시 유토 씨의 여동생 미카입니다. 제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어떤 굳은 의지와 같은 것이었죠. 오빠의 뜻을 이제는 제대로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남긴 또 다른 기록입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기술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을 만든 사람의 믿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요. USB를 제 손에 쥐어준 순간 제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확실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기술과 사람 그리고 윤리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칼럼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야기 형식의 글이었죠.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지 빠르고 정확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기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기술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글은 서서히 온라인에 공유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밑줄을 긋고
기술자들이 노트에 적어 내려가고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자 연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젊은 연구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하며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토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지킨다. 그 말은 결국 한 시대의 기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SR-블루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비활성화된 이후 국내외 언론은 이례적으로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기술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번 시스템 정지 결정은 하나의 선택이었고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에 대해 저는 책임 있는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는 SNS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기술자의 양심을 인정한 최초의 발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반면 북한 정권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이례적인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남조선의 전략 시스템 혼란은 내부 붕괴의 징후이며 민간 개발자들의 장난질에 휘둘리는 허약한 체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프랑스 국방 전문 매체는 민간 기술자가 윤리적 판단으로 시스템을 멈추고 국가 원수가 그 결정을 존중했다는 건 21세기 민주주의의 진보된 형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군사기술의 국제윤리협약에 대한 긴급 논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했습니다. AI 및 군사기술 윤리협약을 위한 논의, 이번 사안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남조선 내부 기술 혼란은 붕괴 조짐의 시작이다. 민간 기술자가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한심한 체제다. 조선중앙TV 논평. 기술보다 신뢰를 선택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주목한 단 한 번의 멈춤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